예, 노동연구원 홍민기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발표를 준비하셨던 강시룩 박사님께서 개인 사정상 발표를 못 하시게 되셔가지고요.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소득 불평등 특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뭐 이제 해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욕구가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불평등을 간단하게 개인소득 불평등하고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소득 진위계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소득 분배는 장기적으로 외환 위기 9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이 그동안 확대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분배 악화를 상쇄할 정도는 아니어서 시장 소득, 그러니까 1차 소득으로 잰 진위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세라든가 공적 이전을 감안한 가처분 소득 진위계수하고 외국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데 비해서 한국은 그 차이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소득 불평등 장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소득층의 소득 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진위계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빈곤율이라든가 소득 격차 비율, 10분위 배율, 대수 편차 평균 같은 것은 저소득층 소득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들인데 보시다시피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일본이 전체의 소득을 2006년도를 100으로 해서 그린 겁니다. 실질 소득. 하위 1분위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1분위 소득이 대부분 이제 고령자가 많은데요. 고령화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정체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쟁점으로는 주로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원인으로 크게 지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또는 가구구조 변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제 적절한 정책의 개입과 지정과 수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러니까 조세를 어떻게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공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주로는 노동소득 분배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럼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요. 생산물 시장, 특히 노동시장인데 노동시장, 1차적인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임금 불평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목적과 수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보신 거는 이제 주로 가구소득 불평등에 관한 것이고요. 개인소득 불평등도 마찬가지로 나빠졌습니다. 최상위 소득 10% 소득 비중은 이거는 제가 구세청 통계 자료 가지고 한 건데 2016년도에 49.2%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개인 경험자, 취업 경험자 3,084만 명 중에서 2천만 원 이하가 55%를 차지합니다. 중위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하위 소득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 소득 불평등이 높은 이유는 한국은 저소득층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탑 1%가 불평등을 주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소득층이 너무 많아서
불평등이 높은 문제입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원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하고 시장 요인하고 정책 요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용률이 외국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낮고요. 근로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70년대 이후에 적게 고용해서 많이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동안 이제 체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쉽게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 협상력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왔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무역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원청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중소기업까지는 안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래 조건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딱 먹고 살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대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책 요인으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노동 유연화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간접 고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균열, 정규직, 비정규직 균열이 심화됐고 이 문제가 아직도 많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입니다. 물론 이제 성별 임금 격차도 크지만 그게 추세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지되고 있고, 학력 간 임금 격차도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평등 심화가,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강성익 박사님이 연구하신 건데요. A부터 F까지는 노인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이고요. A에서 A는 근로연령 가구주의 근로소득, 그러니까 임금을 본 겁니다. 임금의 진위계수를 본 것이고요. B는 거기에다가 사업소득을 더 더한 것이고, C는 거기다가 미취업자의 소득을 더한 것이고, D는 거기에다가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더한 거고, F는 재산소득이나 사적이득 소득을 더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더해갈 때마다 진위계수가 어떻게 더 달라지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F에서 G는 이제 달라지는 것은 고령자를 또 추가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를 봤더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1990 이제 그 진위계수의 차이를 그 단계별로 쭉 이제 배열해 놓은 것인데요. 96년부터 2006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전체 가구 불평등을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과 1차 분배에 대한 정책 대응, 그러니까 임금과 사업소득입니다. 재산소득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없이는 불평등 확대를 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정부 공약은 2020년까지 10,000원을 인상하겠다고 했고요. 올해 16.4% 증가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까지는 고용에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자료로 보니까 임금 불평등도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소기업이냐 자영업자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본사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본사가 상당 부분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지점의 이익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를 위한 법 지침이 필요하고요. 하청기업 같은 경우는 원청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원청이 납품 단가를 완전히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공정거래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하청도 아닌 영세 자영업자인데요. 정부의 단기 대책이 있는 것 정도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고 적정한 서비스 가격에 좀 반영돼서 현재처럼 2,500원짜리 배달 택배로 하는 서비스 형태, 저는 이걸 저임금 착취형 서비스라고 보는데 이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화가 못하네요. 공공 부분 정규직화가 진행 중이고요. 공약에서는 비정규직 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고용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제도인데 공약에는 있는데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책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적어놓은 건 다 공약사항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기업의 임금 분포 공시제를 도입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이제 원청과 하청인데 협력이익 배분제 제도화를 추진한다.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 분야 등에 대해서 공동사용자, 여기는 원청이겠죠. 책임을 법제화하겠다.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하겠다. 하청 사업자에게 단체 구성권을 부여하겠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겠다. 제가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 공약에 있는 사항이어서 근데 논의가 뭐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공약사항에 보면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들이 이미 상당 부분 실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쟁점은 기초연금 현재 20만 원인데 그게 노인 빈곤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 제기할 수 있고요. 근로빈곤층 소득지원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게 뭐 얘기하냐면 EITC라든가 실업부조, 청년수당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여전히 필요한 것 같은데 논의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완화되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GDP 대비 사회지출이 부족해서입니다. 좀 더 사회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제도의 포괄성이 낮은데 주로 많이 배제된 곳은 어디냐면 청년 빈곤층, 근로연령대 청년 빈곤층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급여의 충분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의 확대된 시기가 2006년도부터인데 그 이유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재분배 정책에서 누가 도움을 많이 받았는가, 실질적으로 빈곤 해소라든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받았는가를 본 건데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20대부터 50대, 특히 청년층은 상당 부분 재분배 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ITC라든가 실업부조, 청년수당과 같이 근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임금 불평등을 완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저임금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고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하청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확립, 그다음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노사정 논의 구조나 아니면 뭐 이해관계자 논의 구조에서 비정규직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거의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가하게 해서 그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세부 공약들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공약이 요를 얘기하면 정부 공약이 훌륭합니다. 노동 정책이든 복지 정책이든 훌륭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